네, 그럼 이어서 연구 방법들의 연구 절차,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개념과 함께 가치 개입, 중립 개념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탐구 절차를 한번 살펴보고요. 단계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단계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캐치해야 되는, 파악해야 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학습지를 채워볼게요. 분필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탐구 절차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양적 연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일단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선정해야겠어? 당연히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양적 연구에서는 주제를 선정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에 해당하는 무엇을? 맞아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설을 설정하면은 연구자는 무엇을 해야 하냐? 자신의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뭐 표본은 어떻게 정할 거면서,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에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추상적일 때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줄지 정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등등 다양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가정들을 하는 연구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빈칸 안 드러났네요. 그 다음에 연구 설계까지 마치면 이제 원하는 자료를 뭐 하면 돼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겠죠. 분석에다 좀 밑줄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분석한 걸 토대로 뭘 검증하면 돼요? 맞습니다. 가설을 검증하고요. 이걸 토대로 일반 및 보일 것 같네요. 일반화 및 결론 도출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는 제가 이거를 학습지를 제가 가설 검증 및 일반화로 묶어놨네요. 근데 일반화 가설 검증을 이렇게 끊으시고요. 6번으로 동글뱅이를 한 다음에 일반화 및 결론 도출로 묶어주시는 게 더 알맞은 순서가 되겠네요. 제가 이걸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을 안 해놨군요. 그래서 요거는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연구 단계는 요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를 6번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일단 연구 단계는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질적 연구의 탐구 절차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동일하게 뭘 해요? 일단 처음은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무엇의 유무? 맞습니다. 가설 설정의 유무예요. 가설 설정이 있으면 양적 연구고 가설 설정이 없으면은 질적 연구를 구분하셔도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뭐가 없어요?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죠. 바로 연구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할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 양적 연구는 그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지만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해서 뭘 놓친다고 했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내면적인 동기 등을 파악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연구 방법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분석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해석이라고 써주시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그 외에도 제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단계를 이제 제언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제언하는 단계도 추가로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핵심은 이 단계를 가지고 이제 다른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 지문을 만났을 때 이 지문에서 어떤 정보들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 캐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40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40페이지랑 41페이지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죠? 40페이지가 무슨 연구? 맞아요. 양적 연구에 해당하고요. 41페이지가 질적 연구에 해당합니다. 지금 내가 지문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다시 알려드린
뭐의 유무? 가설 설정의 유무를 판단하시면 돼요. 40페이지에는 떡하니 여기 이렇게 가설 설정의 단계가 있죠. 근데 41페이지는 가설 설정의 단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문이 길고 복잡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딱 가설이 있으면 그냥 야전하고 가설 설정 없으면 그냥 질정 연구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럼 이제 40페이지부터 볼게요. 연구 문제 인식을 보니까 고령 은퇴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궁금해지면서 또 자녀와의 관계가 그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거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했네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설 설정의 단계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별표를 쳐주시고 구분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가설 1을 봅시다.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할수록 고령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자, 가설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변수는 뭡니까? 맞아요. 사회적 관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가 되겠네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파악을 해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 1을 보면 자녀와의 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자, 이거는 가설이 두 개가 있네요. 자, 가설이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도 두 개씩 있겠네요. 자, 그럼 가설 2에서 독립변수는 맞아요. 자녀와의 관계 수준. 이게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설을 빨리 찾아내시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렇게 체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설계 단계를 보면은 제가 아까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보면은 사회적 관계망이나 자녀의 관계 수준,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 전부 다 어때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걸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구 설계 첫 번째 점을 보면은 사회적 관계망을 친구, 과거, 직장 동료, 부부, 자녀도로 특정을 했고요. 자녀와의 관계 수준은 월간 기준으로 전화나 방문 횟수 등과 같은 소통 횟수 및 상대방에 관한 호의 정도를 계량한다라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렇게 밑줄을 쳐고 이게 독립변수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지 종속변수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지 이런 걸 묻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빈출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수집 방법을 선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점을 보니까 무슨 단어에다 밑줄을 치면 되겠어요? 설문조사에다 밑줄을 쳐주세요. 자, 나왔죠?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맞습니다. 질문지법을 사용했다는 걸 여러분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이 종속변수를 5점 척도를 통해서 파악한다라고 또 한 번 이렇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또 해놨네요. 연구를 또 구체화해놓는 그런 표현들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450명을 설문지로 회수했대요. 분명히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450명밖에 회수를 안 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질문지법의 단점인 회수율도 떨어지고 성의 없는 응답의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단점도 이렇게 캐치가 되겠네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자료 분석을 했어요. 삶의 만족도 측정값이 평균 이상인 고령 은퇴자는 사회적 관계망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고 자녀와의 소통 횟수가 호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측정값이 높았대요. 그럼 이런 분석한 걸 토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이 두 가설이 모두 검증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가설을 검증하고 이런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과정. 이게 바로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지문을 통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 그다음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설은 검증이 됐는지, 표본의 대표성은 충족이 됐는지 등등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양한 그런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모두 다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례를 보면은 자, 연구 문제 인식을 보세요. 얘는 질적 연구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딱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적 관계망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궁금해질 때 자, 의미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법칙을 발견하지 않아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관계망이 형성하는지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죠. 의미라는 단어 나와 있으면 질적 연구 썼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설계로 의미를 부여하는지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 연구 설계의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뭘 실시했대요? 면접 조사를 실시했대요. 면접 조사에도 있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 방법으로 오늘 배운 면접법을 사용했구나 우리가 캐치를 하면 되겠고요. 의미를 파악하기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에서도 실제로 심층 면접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서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료를 해석합니다. 해석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물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면. 근데 일단 질적 연구에서는 분석보다는 그 안에 담기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망과 이들의 노후에서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해석을 했더니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의 존재가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불러줘 삶에 활력을 준다고. 그래서 고령 은퇴자에겐 경제적 요인보다는 자녀와의 소통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년이 돼서 퇴직하면은 그냥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좋은 원만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자녀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런 결론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질적 연구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 그 안에 행동 안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PPT의 목차는 연역적 접근이랑 귀납적 접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탐구 방법과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의 흐름,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역적 접근은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가설의 수용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역적 접근은 1번이 0입니다. 일단 하나의 가설을 설정을 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가 수업 때 활용했던 사랑하는 연인 간에 연락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크게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가설을 설정한 거죠. 터무니없는 가설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가설을 토대로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관찰해서 그런 이 가설이 맞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실제로 맞는지 가설의 수용 여부를 검증하고요. 그게 맞다면 실제로 사랑하는 연인 간에 연락하는 빈도가 높으면은 이들의 사랑한 마음은 클 것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그걸 토대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사랑 이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나의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연역적 과정입니다. 네, 연역적 접근이고요. 근데 이제 귀납적 접근은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적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관찰하고서 그걸 토대로 그냥 가설 필요 없이 실제로 연인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큰 서로 막 좋아서 앉아있다 못하는 커플들은 실제로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런 실제 내 주변 친구들의 경험과 그런 상황을 보고서 그냥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연인 간에 당연히 연락하는 빈도가 높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도 크겠지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없이 그냥 본인의 그냥 관찰적인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귀납적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능에서 이 연역적 방법이 가설 설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연역적 접근을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와 일반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귀납적 접근은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다 보니까 질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이렇게 동일하다는 표현을 쓰곤 했었어요. 요즘엔 이렇게 수능 지문이 바뀌어서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해서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냥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무조건 흑백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무조건 귀납적 접근이 질적 연구의 탐구 절차고 연역적 접근이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라고 보는 건 또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또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문화생의 탐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이 유용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자, 오늘도 처음 배운 개념이니까 자, 키워드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면접법의 키워드입니다. 면접법은 아까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듯이 면접법을 사용할 때는 그냥 면접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거든요. 굳이
굳이 바꿔봤자 심층 면접. 여기에는 이 면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법을 찾아내시는 건 정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이 면접법의 핵심은 연구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 맞아요. 깊이 있는 정보. 이거는 바꿔 말하면 심층적인 정보. 바꿔 말하면 자세한 정보. 이게 별 표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이 녹아져 있으면 면접법을 사용했구나.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이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 관찰법의 키워드도 마찬가지죠. 직접 어떻게 해요? 참여해서 관찰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를 할 때 이 표현들 앞에서 직접 이라는 단어로 수식어를 꾸며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참여관찰법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또 바꿔 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누구에게 실시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문맹자에게 실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자, 이 참여관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생생한 자료, 생생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 생생한 자료는 바꿔 말하면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는, 굉장히 라이브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참여관찰법은 연구 대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도 맞습니다. 축적된 지식. 바꿔 말하면 사전 지식이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연구자의 연구 의도가 연구 대상자에게 전달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관찰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어때요?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3시간 동안 열심히 연구 방법부터 자료 수집 방법까지 배웠으니까 내가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관련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잠시 스톱했다가 문제 다 푸신 친구들은 이어진 해설 강의를 들어주세요. 영상 잠시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네, 울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4번째 다시 찍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다 영상 다 마무리했는데 파일이 저장이 안 됐어요. 손상된 파일이라고 떠가지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확인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찍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찍고 분명히 카메라에서는 영상이 재생이 잘 되거든요. 옮기려고 하는데 또 0바이트로 뜨면서 손상된 파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또 자신이 없습니다. 찍었다 또 손상된 파일이라고 뜰까. 근데 또 그 영상 말고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영상 찍어서 해보면 파일이 문제가 없던데 도대체 왜 수업 찍을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지금 멘탈이 나갈 대로 나갔는데 또 이게 또 문제풀이가 오늘 길거든요. 진짜 지금 제가 진짜 웃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단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찍어야지 뭐. 그래도 또 티내지 말고 웃으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다 푸셨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찍고 있는데 진짜 수업 안 들으면 진짜 이거 너무하는 겁니다. 그죠? 자,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2015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자, 보기를 보면 2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대요. 2차 자료. 2차 자료는 어느 자료 수집 방법에서 나오는 표현이었죠? 맞습니다. 문헌연구법이었어요. 2차 자료는 뭐였죠? 1차 자료랑 대비되는 개념이었는데 연구자가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였고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는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쓰면 그게 2차 자료라고 했네요. 근데 문헌연구법은 다른 사람이 수집한 걸 쓰는 거니까 2차 자료를 수집한다는 표현이 나오면은 문헌연구법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니까 연구자 갑은 질문지법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질문지법은 자기가 직접 수행한 거니까 기억이 맞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3개의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자,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 연구자 갑이지만 이 질문지법을 사용한 사람은 어때요? 을이잖아요. 갑이 사용한 건 질문지법이 아닙니다. 연구자 을이 질문지법을 사용해서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 갑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 을이 조사한 자료를 갑이 갖다 쓴 거니까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쓴 게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대요. 실제성이 높고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맞아요. 연구자가 직접 가서 관찰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참여관찰법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 참여관찰법을 사용을 했나요? 그러니까 갑은 여기 세 번째 줄에 갑은 직접 땡땡 지역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대요. 직접 참여해서 그들의 문화를 보고 관찰했으니까 어때요? 참여관찰법을 쓴 게 맞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쉬운 문제고요. 자, 디귿을 보시면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래요.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가 뭐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는 질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지법을 사용한 건 갑이 아니라 을이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함정에 빠져서 정답을 니은 3번으로 가셨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출제자의 출제 이도의 함정에 팍떡팍떡 낚이신 겁니다. 앞으로 이거에 낚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 리을.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은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 상황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전부 다 이제 실험법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 이 연구에서는 실험법을 썼어요, 안 썼어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험법에만. 그러면 실험법은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건데, 그럼 반대로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자료 수집 방법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참여관찰법이에요. 그냥 가서 관찰만 하는 거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게 참여관찰법, 가장 높은 게 실험법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2016년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본 문제 바로 다음 연도에 나온 수능 문제인 겁니다. 자, 보니까 기억에 수량화된 2차 자료를 활용했대요. 전년도에 나온 편이 그대로 또 나왔죠. 2차 자료는 문헌연구법이고요. 자, 여기서 문헌연구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연구 대상에서 보면은 공식 통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공식 통계는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통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린 통계를 갖다 쓴 거니까 2차 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법을 썼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 통계, 신문 기사 이런 표현 나오면 문헌연구법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D.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했답니다. 자, 여기서 양적 연구를 수행했는지 질적 연구를 수행했는지 우리는 뭘로 파악을 하면 돼요? 구분 기준을 알려드렸죠? 무엇의 유무? 맞습니다. 가설 설정의 유무입니다. 보면 여기서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으니까 질적 연구겠구나라고 가셔도 되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기에 맥락적인 이유를 밝혀 그들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했답니다. 맥락을 고려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질적 연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표현은 틀렸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양적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 이제 양적 자료를 활용하는 거고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이제 질적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거네요. 질적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적 자료를 활용했다는 표현은 또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요.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위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 파악했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직관적 통찰은 어느 연구에서 사용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때로는 질적 연구는 이제 연구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그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직관적 통찰을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맞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마지막 리을.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했대요. 자, 생생한 자료하면 뭐? 있습니다. 직접 가서 관찰하는 참여관찰법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참여관찰법을 썼나요?
그렇죠. 자료 수집에서 보면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관찰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맞는 표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참여관찰법은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어떻다고요? 가장 낮다고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비교, 리을 5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고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서 느낌이 오시죠? 제가 일부러 이 두 문제를 넣어놨어요. 15년도, 16년도 수능 문제인데 기억 보기가 똑같은 게 그대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거 약간 말만 바꿔가지고 같은 내용을 또 물어버렸잖아요. 이 수능 문제가 이래요. 그래서 이 특히나 사회문화 수능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만 분석하셔도 여러분들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 분석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고요. 일단은 혹시나 또 자료가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찍고 일단 끊었다가 제가 또 컴퓨터 가서 확인해보고 제대로 됐는지 그러고서 다시 이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행히도 1, 2번 문제가 이번엔 안 날라갔네요. 5번째 시도 만에 영상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걸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목은 이제 목대로 나갔고요. 제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설명이 더 성의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래도 제가 지치지 않고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 수집 파트가 단독적으로 출제된 문제고요. 보면은 조건에 A부터 D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래요. 자료 수집 방법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조건을 꼭 줘요. 왜냐하면 자료 수집 방법 이 5가지는 장단점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징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라는 표현을 주지 않으면 이 A, B, C, D를 중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문제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꼭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표를 보면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됐대요. 자, 개량화는 무슨 연구의 키워드였죠? 맞습니다. 양적 연구의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랑 뭘까요? 맞습니다. 질문지법과 실험법이에요. 반대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에요. 어때요? 감이 오시나요? 질문지법은 대량의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자가 원하는 그렇게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법은 이렇게 실험 상황을 세팅해서 이렇게 변수가 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은 그 연구자의 연구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거나 생생한 자료를 얻거나 할 때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칙 발견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는데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할 거니까 A랑 C가 둘 중에 뭐가 실험법이고 질문지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A, C가 실험법과 질문지법 중 하나가 되고요. 반대로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B와 D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맞습니다. 문헌연구법이 빠졌죠. 그럼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할까요? 질적 연구에서 사용할까요? 어때요? 구분이 되시나요? 헷갈리죠?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둘 다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문헌연구법은 기존의 연구 동향과 연구 성과물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연구에 뭐가 된다고요? 모든 연구에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연구 동향과 연구 성과물을 파악하는 것은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둘 다 사용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헌연구법은 이 ABCD의 분류에 빠진 겁니다. 문헌연구법은 어디로 들어가든 다 해당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8사가 날라갔잖아요. 지금 이것도 심판을 지웠다 썼다 몇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OX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질문지법, 실험법, 그리고
모난 연구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질문집법, 실험법, 모난 연구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O, X.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조금 헷갈리시죠? 어때요? 판단을 하셨나요? 정답은 O가 아니라 X입니다. X. O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었죠. 하지만 정답은 X예요. 선생님, 분명히 질문집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둘 다 셋 다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나요? 특히 질문집법,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질문집법과 실험법 이 둘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헌연구법은 어때요? 주로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성립하려면 이 주로라는 단어가 빠져버려야 돼요. 근데 이 주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문헌연구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적, 질적 둘 다 사용하니까 이 문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치사하죠. 근데 사회문화가 원래 이래요. 이렇게 개념 하나, 단어 하나로, 조사 하나로 의미가 바뀌어버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해설을 해볼게요. 이 가에는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이 적절하대요. 자,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 실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변수 효과를 관찰하죠, 실험법.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A는 실험법이 되겠네. 얘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C가 질문지법이 될 거고요.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은 둘 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도 아니고 변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오직 실험법만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번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처럼 이런 유형은 요즘에 수능 대표 유형 중 하나인데 문제 보기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 이번에 이 가에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에요. 실험법과 질문지법 중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왜? 질문지 자체가 언어로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중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것은 그렇죠. 면접 상황이죠. 대화를 하니까. 그러면 A는 질문지법 맞게 돼 있고요. B가 면접법이니까 D는 자연스럽게 참여관찰법인데 D가 참여관찰법이래요. 그럼 정답은 몇 번?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가에 자료 수집 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 요건인가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응답이 필수 요건인 건 실험법과 질문지법 중에 질문지법이 되겠죠. A가 질문지법이고요. 그런데 A가 질문지법이면 C는 자연스럽게 실험법인데 C가 질문지법으로 되어 있네요. C는 실험법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겁니다. 응답이 필수 요건 B가 면접법인 건 맞죠. 근데 C가 질문지법이 아니라 실험법이기 때문에 3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3번 이번 A가 질문지법이래요. 그러면 이 가에다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되는 건 적절하대요. 즉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질문지법은 맞지만 면접법, 참여관찰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A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예라고 할 수 있어서 4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마지막 5번 B가 참여관찰법이라면 가는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서 가서 연구해야 한다가 적절하대요. 즉 참여관찰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현지 가서 연구하는 건 참여관찰법이니까 B가 참여관찰법 어쩌? 조건에 부합을 하죠. 하지만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은 굳이 현지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문제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목이 진짜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류가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억은 독립변수, 니은은 종속변수랍니다. 부모의 경제 수준과 부모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가설 설정의 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진답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요게 높아지니까 이거는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변수가 맞네요. 니은은 기억이 독립변수니까 니은은 종속변수인가요? 아니에요. 문장을 잘 보세요. 부모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질 거래요. 자, 요게 높아지니까, 니은이 높아지니까 이 자녀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도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말은 니은은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이 역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장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문장 안에 가설이 몇 개인 거예요? 가설이 2개가 들어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독립변수라서 1번은 틀린 보기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디귿이 모집단이랍니다. 그리고 리을은 표본이라네요. 자, 이 연구에서 모집단은 누구예요? 연구 주제 설정 단계를 보시면은 정보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A적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형태에 대해서 탐구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연구 대상 전체에 해당하는 모집단은 그렇죠. A지역 고등학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디귿은 A지역 고등학교에서 A지역에서 선정된 6개 고등학교 학생 1000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모집단이 아니겠죠. 모집단은 A지역 고등학생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고요. 리을은 이 1000명 중에서 부모도 응답한 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표본은 맞네요. 리을은 표본이 맞지만 디귿이 모집단이 아니라서 이번은 답이 될 수 없는 문제였고요. 3번 미음은 기억에, 비읍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랑 같은 말이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미음은 이제 월평균 소득이네요. 월평균 소득 여기 나와있네요. 죄송해요. 진짜 정신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타이밍을 진짜 하나도 못 맞추고 있네요. 지친 겁니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도 정신 차려서. 자, 미음. 월평균 소득인데 기업, 부모의 경제 수준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보죠. 부모의 경제 수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월평균 소득을 측정하겠다라고 뭘 한 거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았고요. 비읍, 인터넷 이용 시간은 니은, 부모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의 조작적 정의래요. 부모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뭘 말하는지 추상적이니까 인터넷 이용 시간으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함정에 빠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비읍. 인터넷 이용 시간 중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이래요. 인터넷 이용 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터넷 이용 시간 중에서도 정보 검색 시간 비중으로 이 니은을 측정하겠다라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겁니다. 즉, 이 문제, 수능 문제에서 비읍이 여기까지만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밑줄이 쳐졌어야지만 이 3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치사하죠. 근데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내니까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4번. 이 라의 내용으로 보아서 갑의 가설이, 갑이라는 말은 없죠. 이 가설이 검증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라에 보면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갑의 가설 검증된 게 아니네 하면서 4번도 틀린 보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3번으로 가시는 순간 더 이 문제의 함정에 빠지시는 겁니다. 이 갑의 가설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냥 검증이 된 거예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야지만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의 가설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거구나 라고 가설이 검증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 여부는 이 결과에 상관없이 충분히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인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월평균 소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부모의 정보 검색 비중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과거의 가설을 검증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다나가라의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대요. 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설 설정 단계고요. 나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자료 수집 단계네요.
다음에 다는 지금 여기서 이게 뭘 하고 있어요? 이 단계가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 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는 연구 설계 단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라는 뭘 한 겁니까? 가설을 검증한 겁니다. 가설 검증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구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설계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나 가라가 아니라 가다 나라로 돼 있어야 맞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은 틀린다고 정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예요. 어때요? 조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원래 이 파트가 어려운데 근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돌려서라도 꼭 이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 이 문제 잘 못 풀었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념 배우자마자 바로 수능 문제 푸는 건 당연히 어렵죠. 맞추는데 이해를 두지 마시고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제 해설을 듣고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내 걸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요. 그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면 절대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잘 따라오고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쭉 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오늘 영상 진짜 두서없고 정신없겠네요. 몇 번을 다시 찍고 제 멘탈도 나가버려서 지금 이 영상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일단은 더 찍을 체력도 안 되고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어쨌든간 몇 번을 궁시렁거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불만이 가득한 이 재미없는 이번 차시 수업을 끝까지 잘 따라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질의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뵐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